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7일 총선 이틀 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정안기 박사님을 모시고 아주 좋은 책을 소재로 해가지고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아주 시간도 넉넉하게 그리고 충분히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현대사에서 좀 묻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 박사께서 충성과 반역이라는 책을 내셔가지고 발굴한 내용입니다. 충성과 반역은 조갑제닷컴에서 출판했는데 590페이지나 되는 책인데 제목이 충성과 반역, 검은 역사의 살아있는 유령들, 이들이 6.25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이들이 누구냐? 대한민국 창군, 건국과 호국의 주역이었던 일본군 육군 특별지원병이다. 1930년대 말에 6대 1이 되는 시험을 거쳐서 일본 제국 육군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 싸웠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건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대를 만드니까 그 군대에 하사관으로 장교로 들어와서 한 축을 이루었다. 우리 군대 장교단, 우리 군 장교단의 한 축을 이루었다. 이분들이 6.25 때 가장 용감하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송요찬 육군 참모총장, 최경록 육군 참모총장 등 수십 명의 장성들을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군에 지원을 했다 하는 것이 일종의 레터가 돼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더구나 군대 안에서도 좀 푸대접을 받은 면이 있는데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민족에 반역해가지고 일본군에 봉사했고 그 덕분에 군사기술을 배워가지고 6.25 때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그러니까 민족 반역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할 수 있었다는 아주 역설적인 아주 도발적인 주제를 건 책입니다. 지난번에 한 1시간 반쯤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우선 총선 잘 치렀습니까? 예, 잘 치렀습니다. 예. 우리 정안기 선생은 이영훈 교수와 함께 유명한 책이 된 반일 종족주의를 내신 분이기도 하고 이 책은 일본에서 아주 수십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번 총선에 있었던 이 반일 종족주의적인 표현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토착외구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자주 많이 들었습니다. 예. 토착외구란 말은 주로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합당을 향해서 토착외구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막말인데도 이상하게 통합당에서 그게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찾아보면은 토착외구란 말을 좌파 진영에서 우파 유명 인사를 향해서 막 쏟아붓습니다. 특히 타겟이 된 사람이 나경원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번 총선에 이런 구호가 많이 붙었어요. 100년 친일 청산, 70년 적폐 청산. 이번 선거가 난데없이 어느 한 축에서 보면은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오늘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크게 실패했다. 뭐 지게 됐던 이유도 바로 그 좌파 세력들이 설치한 깔아놓은 친일과 반일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버림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당한 그런 이제 결과를 낳았지 않는가. 그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보수 진영에서 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해내기 위해서는 역시 반일과 친일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이는 역시 그 프레임에서
그 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토착외구에 대한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인이면서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렇죠. 뭐 그러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 가리키는 말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이 과연 토착 외구입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들이고 아니면 하는 행위들이 한국의 이익이 아닌 일본의 이익을 뭐 대변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 용어는 인종주의적인 용어고 일국의 어떤 그런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착 외구라는 말을 어원을 잘 보면 외구인데 그죠? 외구가 고려 시대에서 이제 우리 조선조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말씀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이쪽을 많이 약탈했던 외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외구란 말을 한자로 그대로 쓰면은 구자가 뭐냐 하면은 그게 강도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토착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한국 사람인데도 일본 강도 같은 짓을 한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욕입니다. 최악의 욕인데 문제는 이걸 나경원 의원이나 전혀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아닌 사람을 가지고 더구나 통합당이 무슨 친일을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말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이것은 문명국가에 있을 수 없는 거고 이건 인종주의적 발언이고 헤이트 스피치, 정오를 유발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나는 국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작심하고 한국 정치인들이 한 발언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인종주의적 발언을 한다. 일본 사람을 유대인으로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해가지고 국제사회에 고소하고 사과하러 간다면은 이거는 한국이 말하자면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망신. 그래서 앞으로 이 토착 외구라는 발언을 하는 공직자는 이게 몰아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뭐 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번 선거 역시 반일 대 친일 프레임에 갇혔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번 이 반일 친일 프레임에 제일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일제시대를 살아보지도 않고 일제시대를 교육을 통해서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관념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이걸 깬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이 친일 반일 프레임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뭐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저의 책에서도 바로 그 점을 의식하고 이 책이 집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우리가 친일파라고 불리는 그동안에 간주되어 왔던 예를 들어서 윤치호라든가 이강수라든가 장함선이라든가 등등의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친일파로 분류되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인사들이 실제로는 알고 보면은 친일을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게 되면은 이 협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국주의 그 정책에. 하지만 협력을 하면 그냥 협력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자기들도 뭔가를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의 정략성이라는 말을 제 책에서는 주로 핵심 키워드로 사용합니다만. 협력의 정략성. 그렇습니다. 예, 협력하면은 계획이 있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국주의 세력이 의도하는 정치적인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협력자들도 마찬가지 그것과는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이 육군 특별지원병이 됩니다. 그렇죠. 이 제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참정권을 확보하고 또 마찬가지 말씀하신 대로 이 군사적인 역량을 키워서 해방 이후의 국민국가 건설과 이 군대를 창설하는 데 하나의 이 물리적인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협력의 문제, 정략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친일이라는 말은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일 문제를
이 프레임을 뭐 깨는 작업은 이 친일이라고 하는 문제, 뭐 식민지계의 역사를 정치화시키지 말고 역사화시키는 겁니다. 역사화시키는 작업은 있는 것을 있는 사실대로 밝혀내는 것이고 내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걸 끊임없이 그야말로 이 친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이 역사를 왜곡시켜 왔던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 현재 잃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 하셨는데 친일을 정치화해서 해석하지 말고 역사화하자는 말은 친일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역사화는 있는 그대로 팩트에 기초해서 보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 청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청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쓰레기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미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이 서구로부터 발생한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피가 사고 살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발라내버리자 하면은 우리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뼈와 살을 다 발라내자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처럼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청산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문제는 그것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문제고 또 하나의 이념적인 세계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내는 작업이고 그걸 가지고 와서 정치화시키는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두환 시대 때 고초를 많이 당했으면서도 저도 그런 경우인데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박정희 정권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일제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점점 줄어들지만은 다 일제시대 때의 긍정적 의미를 평가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당대를 살아보지 않는 사람이 전두환, 박정희, 일제시대 이승만을 막 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체험도 하지 않는데 당신 어떻게 아느냐 하면 교과서에 책에 그렇게 배웠다는 거야. 그래 관념으로서의 지식을 지식으로 체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방금 어디 국사연구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오전에 무슨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국민학교의 교과서가 특히 이 국사라고 하는 과목 이런 과목들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제 수업이고 또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어이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이 학생들을 가르쳐 놓으니 학생들이 이 전문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이 되게 이상해질 수밖에 없고 글로벌리즘의 이 현실을 적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를 가르치니까 그렇습니다. 부족주의 정신을 가르쳐서 세계화에 대한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사 교과서가 이렇게 글로벌화된 사회에 맞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더 그 민족주의적으로 폐쇄화되고 줄어드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교육 교재가 편성이 되어 있고 수업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 선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참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위기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파는 전력을 다해서 이 친일 반일 프레임을 부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국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거국적으로 한두 사람의 학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주단 테마가 민족과 국가와 국민의 관계입니다. 그죠? 민족을 우선 숭배하면은 그 순간부터 국가와 국민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를 파괴하는 이런 좌파 세력의 집요한 선동에 맞설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가자. 그리고 사실을 찾아내자 하는 게 바로 이 책을
쓰신 아주 어떻게 보면 참 고귀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이 책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전번에는 4.3 사건 진압할 때 세 지휘관들이 최경록, 한병선 또 한 분이 임부택 이 세 분이 공교롭게도 일본 육군 지원병 출신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6.25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이 6.25 전에도 38선 근방에서는 이 충돌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개성 송악산, 송악산 전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개성이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이 계속 공격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국지전이 상당히 일어났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또 최경록 그렇습니다. 연대장입니까? 그때도? 예. 그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송악산 전투. 49년 5월 4일에 송악산 전투가 그 개성 뒷산인데 그 송악산 전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11년 대장이 최경록 대령이었고 사단장이 김석원 일본군 육군 대자 출신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높은 직위에. 예. 그분이 이제 사단장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 북한군이 이 한국군이 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그 고지들을 기습으로 점령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5월 4일에 발생을 했는데 최경록 그 당시 그 11년 대장이 6탄 돌격대를 편성을 해서 그 북한군을 물리치는 이런 이제 그 치열한 그런 이제 전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사 전투에서 그 6탄 돌격대로 전사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국립 현충원에 그 탑이 있습니다. 6탄 시병사라는 분 아닙니까? 10명입니까? 예, 6탄 이건 신용사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예, 시병사입니다. 신용사죠. 10명이죠. 예. 그 교과서에도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거기 그 당시에도 교과서에 실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충원비는 김석원 장군께서 뭐 세웠다가 이걸 이제 그 국립현충원으로 뭐 이장 옮겨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탄 시병사들 가운데는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자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물론 뭐 송교찬 이 최경록 장군도 뭐 출신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은 49년 단계에서 박격포탄을 들고 북한군 진지에 들어가서 몸을 날려서 스스로를 산화시키는 그런 정신력을 갖는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다 일본군에서의 그런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 남방으로 파견되고 있는 24단 조선의 경성부에 지금 용산에 주둔했던 병사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이런 탱크를 잡는 그런 이제 6탄 돌격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을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건국을 전후한 시점, 뭐 6.25 전쟁 이전 단계에서의 그 북한군과의 여러 많은 이제 충돌이 있었지만 그런 충돌의 과정에서 북한군을 격퇴하는데 역시 일본 특별지원병 출신자들이 크게 활약을 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육군 지원병 출신들이 총 한 16,000명이고 그 중에 생존자가 반은 되겠죠. 11,000명 정도. 11,000명 정 생존자 중에 상당수가 한국 군대에 들어왔다. 그리고 장교 그리고 아마도 하사군도 있었겠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역전의 용사이기 때문에 6.25 때 잘 싸웠다 하는 게 이 책의 테마인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6.25 시작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남침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때 이
이 전사에 남는, 어떻게 보면 세계 전사에 남을 만한 우리의 성과가 춘천에서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기습을 당한 육사단이 육사단 7년대가 3일 동안 버티는 바람에 북한군의 전략을 헝클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바로 또 일본 육군 지원병 출신 지휘관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연대장 임부택, 당시 소령 아니면 중령이겠죠? 중령입니다. 중령이었습니다. 자, 그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이 임부택 장군에 대해서 혹은 춘천 전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세계 전쟁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저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됐지만 아마 한국에 계시는 국민들도 잘 모릅니다. 전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춘천 전투가 발생했던 것은 6.25가 발발했을 때 5시경에 3시경부터 시작을 했고 최초로 이 육사단 7년대가 육군본부에 북한군의 전면적인 남침을 보고를 합니다. 그건 전사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육사단 7년대에는 이미 상당히 일찍부터 이미 춘천 지역을 점령을 했었습니다. 이미 미군과 교대를 해서 이미 이제 그쪽 전선을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것은 다른 부대도 물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탱크가 들어올 수 없도록 장애물을 설치하기도 하고 상당 기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유비무환입니다. 예, 유비무환입니다. 그래서 이 장교들도 지휘관들도 전부 다 이 학교를 보내가지고 전문 교육들을 전부 다 이수시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최근에 나온 육군본부가 발행한 그 자료에 의하면은 육사단 7년대는 전투력이 약 60%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30%, 40%도 안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상당히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췄었고, 또 이미 그 이전부터 이 화천 지역이라든가 북한군의 이동과 활동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수색대를 파견해서 위기를 감지했고, 그랬었기 때문에 25일 당일에도 다른 부대들은 전부 다 휴가를 가거나 보내거나 그랬지만, 그렇지 않고 춘천 휴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춘천 시내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조건하에서의 휴가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임부택 연대장의 지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하에서 이제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부대와는 달리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 조건하에서 남침을 맞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중요한 게, 우리가 기습을 당했을 때 무너지는 군대와 안 무너지는 군대의 차이는 기습을 예상하면 안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를 찔지 않으면은 버팁니다. 그런데 육사단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부대가 허를 찔려서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육사단은 임부택 연대장이 자신의 정보 판단에 의해서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무슨 서울에서는 육군본부에서는 휴가 보내라고 내려왔지. 그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준비가 돼야 싸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딱 충무공이 버틸 수 있었던 게 준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하시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춘천과 홍천 같은 경우 이제 육사단 2연대는 한병선 장군이 연대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청주에서 그쪽으로 부대를 이동시킨 지 한 3일밖에 안 돼서 지금 이제 이 전쟁을 맞았어요. 그분은 잘 싸웠습니다. 잘 싸웠구나. 근데 홍천 지역은 상당히 훨씬 산업 지형이 심해가지고 탱크의 운영이라든가 전차의 운영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연대 같은 경우도 탄돌격대를 운영을 해서 전차들의 남침을 막아내고, 그러는 조건하에서
도저히 이 홍천도 뚫지 못합니다, 북한군이. 근데 뚫으려면 이제 춘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5사단, 이게 북한군 15사단이 홍천으로 왔는데 일개 연대를 춘천으로 돌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춘천 지역에는 그 당시 2사단이 북한군이 몰려왔는데, 이게 사단이 몰려갔습니까? 아니요, 1개사단 뒤에 이제 1개사단이 남아있는데, 이게 1개사단 중에서 북한군 그게 몇 분단이죠? 2분단, 2사단이 춘천 전투를 지구에 남침을 했고, 홍천 지구는 15사단. 이게 사단이 동원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전차 일개 연대인가요? 대대인가가 들어왔고, 그러는데 이 춘천지구 초기 전투에서 아주 북한군이 작살을 납니다. 특히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6사단 7년대 일대대장이 김용배, 그 당시 김용배 유명한 분입니다. 소령인데, 근데 한국군에 두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저 참부총장. 참부총장 하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 김용배 이분은 일찍 전사하셨죠. 예, 육군 특별지원병 1기생입니다. 이분의 이제 그 일중대장이 바로 김대용 중대장이죠. 이대용 장군. 이대용 장군이 그 당시 이 중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대용 장군의 글을 보게 되면은 이 김용배 장군에 대해서 정말 진짜 높이 평가하고, 정말 그 인간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김용배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휘관으로서 어떤 이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미연하게 잘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일대대를 이끌고 소양강을 넘어 있는 그 산에 저기 주둔하고 있다가 이 북한군이 3m에서 일개 연대가 오게 되면 가서 치고, 또 다시 또 후퇴해서 올라오고, 그리고 저기 강 넘어서는 포사격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뭐 이 북한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또 뭐 북한 측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작전 계획 자체가 이 소련군에서 만들어져서 왔다 보니까 이 그 춘천지구의 어떤 그런 지리 지형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된 계획이었고, 그랬구나. 또 그리고 지휘관들이라는 게 북한군 지휘관들, 그 당시에 지휘관들이 전부 다 그 북한 지산 출신들이고, 이 정기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중국 팔로군 출신들이 많아요. 팔로군이기도 하지만 그게 빨치산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비정기전을 하고 정기전은 약하지. 예, 정기전, 군대적인 군대 교육을, 군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부대 운영이 뭐 형편이 없었고,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 그 춘천 전투에서 용존부퇴했던 여러분들의 기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대용 중대장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대용 중대장 우리 형사들에 많이 알려진 분인데, 그렇습니다. 이분은 특히 1975년 월남이 망했을 때 월남에 공사로 계셨습니다. 정보부에서 파견한 공사로 계시다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포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고생하다가 박 대통령이 꼭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돌아온 분인데, 이분이 춘천에서도 잘 싸웠고 나중에는 저기 압록강까지 진출했던 분입니다. 화산 전투, 낙동강 전투, 뭐 이런 데 진출해. 초산 전투. 야, 거기 초산에 들어가서 저기 일대대가 김용배 장군이 이끄는 일대대가 저 6사단 7년대 선발로 압록강 초산지구에 도착을 하게 되고, 물을 뜨는 것도 바로 이분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대용 장군하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 생사를 같이 했던 분이고, 거기서 이제 북한 중공군의 어떤 그런 매복에 걸려서 연대가 크게 뭐 참패를 당하죠. 이대용 장군은 근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대용 장군 살아계실 때 우리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세요. 이분 말씀이 임부택 연대장이 그 춘천 지휘하는 광경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뭐 포탄이 쏟아져도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다른 부하들이 용기를 갖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누누이 설명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임부택 장군은 6.25 때 또 다른 전과도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게, 이분이 일본군 지원병으로서 전투 경험을 쌓은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대에서 뭐 휴가를 보내라 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네. 알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휴가를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전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경험이죠. 역시 그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고, 특히 이렇게 춘천 전투에서 이렇게 육사단 7년대가 3일을 버텨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북한군이 1군단, 2군단이 협공으로 서울에서 한국군의 주력을 격파한다는 그 작전 계획을 무산시켜버리고, 그래서 한강 방어선이 구축이 되고, 그렇죠.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이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또 확보해내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미군이 투입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6.25 전쟁의 최고의 영웅은 저기 임부택 이 연대장이라고. 사단장은 김종호 사단장. 김종호 사단장이시고. 그분도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 하시고. 예, 그렇죠. 5.16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하고 좀 관계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언론조선 편집장 할 때 1999년인데 제가 전사를 읽어보니까 이 육사단의 3일 춘천 방어가 굉장히 중요시 되더라고요. 근데 춘천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형식 기자라고 있었어요. 아, 김형식 기자. 이 사람 보고 자세한 취재를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제목을 세계사를 바꾼 춘천의 3일 전투 아주 잘 썼어요. 예, 이번에 그래. 이대용 현지 그때만 해도 현지 장교들이 다 살아 있었어. 그 사람들 다 인터뷰를 하고 쓴 책인데, 그 뒤에 가 보니까 춘천에서 이걸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살렸다 해가지고 여기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춘천시가 나서가지고. 그래서 이게 역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춘천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때 아마 이 민간인들도 많이 도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죠? 민관군이 협조했죠. 예, 관민들의 어떤 그런 협력이 크게 이 3일을 버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육사단 7년대의 무기고 토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탄 같은 경우들이 서양강 건너편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한 3만 발인가요? 그러던데, 그걸 옮겨오는데 그 학생들도 동원됐고, 그분들이 도와주셔서. 예. 이건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게, 보통 압도적인 병력을 가진 적군으로부터 기습을 당하면은 무너지는 게 어느 나라든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무너지는 것은 민간인들, 군인들까지 다 지휘 계통이 무너져가지고 다 각자 도생하는. 근데 춘천은 딱 살아가지고, 특히 민간인들도 지원하고 해가지고 3일 동안 버텼다 하는, 이거는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랑스러운 이야기고, 정말 춘천 시민들도 국민들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춘천 평화공원이 있어요. 예. 제가 이 춘천 전투를 저도 직접 한번 책으로만 아니라 한번 가보고 싶어서 한 3번 정도를 제가 뭐 취재라고 할까요? 거기 기념관도 있고 그래서 가봤습니다만, 이게 가볼수록 이게 한국전쟁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전쟁이 갖고 있는, 저기 전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정말 크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거기 춘천에 있는 뭐 후배들이라든가 뭐 대학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데도 별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어요.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테마가 없을 것도 같은데, 특히 뭐 강원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전쟁과 관련해서,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 좀 연구 좀 해봐라. 아니, 우선 춘천시가 앞장서가지고 춘천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사를 바꾼 겁니다. 그죠? 그때 만약 무너졌다면은 한강 북쪽에서, 한강 남쪽에서 이렇게 딱 에워싸가지고 동안의 던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엔군이 도착하기 전에 손들어버린 겁니다. 유엔군이 파병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네. 이미 끝난 걸로. 그런데 그 3일을 버티고 28일경에 메가다가 와서 한강 방어선에서, 그렇죠. 저기 한국군의 어떤 그런 용존 본투를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능성을 타진했고, 그래서 곧바로 이 병력을 투입시키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이 춘천 전투가 없이 우리가 6.25 전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참 터무니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춘천 시민들 제발 자부심을 가지고 특히 춘천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날을 기념을 하고 그다음 기념관도 만들고 기념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기념관이 있습니다. 춘천에 MBC가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좀 더 널리 알리고 그래서 이들이 6.25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임부택 이 연대장이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 뒤에 후퇴하다가 여기 어딥니까 이거? 이 유명한 사건인데 유명한 전투인데 동락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옛날에 영화로도 나온 그 여교사와 전쟁과 여교사. 전쟁과 여교사가 뭐 한 이걸 영화 테마로도 된 아주 이 전투도 이 임부택 연대장이 지휘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건은 어디죠? 이 동락리가. 이 동락리가 충북이요. 잠깐. 예, 거기 50년 7월 초순에 충북 음성지구 동락리에서 이 발생한 에서의 그 전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5사단 이 48년대가 이 동락리에 이 국민학교에 주둔을 하고 있었죠. 북한군입니다. 네, 북한군이. 그런데 그걸 이제 북한군이 있음을 그 여교사가 그 학교의 여교사가 알려주게 되죠. 그 정보를 안고 그 당시 이 6사단 7년대 이대대가 그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을 270명을 사살한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남이 전투는 6.25 전쟁 초기에 한국군 최초의 어떤 그런 최초의 승리였고 그렇게 해서 거기 이 6사단 7년대 전원이 1계급 특진을 영예를 안게 되는 그런 이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인들은 뭐 6.25 전쟁 하게 되면 한국인들은 무조건 패하고 도망가고 뭐 그랬다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6.25 전쟁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북한군을 물리치고 중공군을 저지한 실제로 실전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전부 한국군입니다. 그렇죠. 미군이나 유엔군이 아닙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초창에 예. 저기에 물러날 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미군이 그렇죠. 투입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도 지금 한국군에서도 이렇게 잘 싸운 부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우리가 기습을 받고도 한국군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후퇴는 했어요. 그러나 부대 단위로 항복을 안 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분대 단위로도 항복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질서를 지키면서 후퇴했다는 겁니다. 이런 군대가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왜 질서를 지키고?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미군이 참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중요하죠.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 신뢰. 이게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면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북진할 때 북한군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북한군은 그냥 눈 녹듯이 무너져 버렸어요. 해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저는 북한군과 국군의 차이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싸우는 게 있고 북한군은 동원된 군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대 자체가 이 한국군 자체는 근대적인 정기 교육을 받은 그런 이제 지휘관들 밑에서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병사들인 반면에 북한군은 그런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이
춘천 홍천지구를 담당했던 북한군 2군단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로서 되게 그 일본 북한군 중에서 전투력이 우수한 그런 이제 사단들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한국군들의 여러 기록에 의하면 한편없는 그런 오합지졸 같은 그런 이제 부대 운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증언이 되고 있어서 왜 그럴까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작전 기본적인 계획의 실패도 있었지만 군 지휘관들의 어떤 그런 자질과 능력도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도 이런 정규적인 어떤 그런 이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조건 하에서 지금이 투입되고 있는 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재밌는 관점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북한군 장교들보다 한국군 장교가 우수했다. 그렇습니다. 한국군 장교가 우수한 것은 한국군 장교에 일군 출신도 있고 망군 출신이 주축인데 이 사람들이 다 2차 세계대전 때 경험자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규준을 그렇습니다. 운영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북한군 지휘자들은 막 알뜰산 부대 정도였지 기습하는 데서는 상당히 유리했지만은 이 지구전을 펼치면서 보니까 우리가 더 잘 싸우더라. 말치산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알아보니까 그게 무슨 비적 출신들 아닙니까? 그게 무슨 군대 얘기겠습니까? 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냥 내 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스소련이 파견한 고문관들이 그 당시 그 북한군 장교 장성급들을 평가하는 여러 자료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분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고위급들이라고 하는 게 이런 빨치산 출신이다 보니까 참이 여러 가지로 참 저기 더 이상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도 않는다. 되지도 버릇이 잘못 들어있고. 네, 잘못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소련군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았는가 그런 이 책에 보니까 아까 동랑리 전투 그러니까 동랑리에 쉬고 있는 적군을 기습을 해가지고 270명을 사살한 어떻게 보면 한국군 최초의 승리를 이끈 사람도 임부택 연대장인데 이걸 영화로 만든 게 1966년에 만들어졌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감독이 임권택 감독입니다. 그리고 배우가 김진규, 엄앵란 씨는 지금 살아있고 김진규 씨는 돌아가셨는데 전쟁과 여교사 한 분이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기 임권택 감독 같은 분이 이런 방공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요새 한국에서 방공 영화가 사라졌는데 요새 뭐 드문드문 요새 뭐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부택 씨는 그렇고 또 한 사람은 일본군 지원병 출신이 이화령 전투네. 예, 이화령 전투의 여기 한병선 장군이 되겠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육군 특별지원병 제1기생 출신이고 특히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입니다. 육군 중장으로 이제 제대를 하신 분입니다만 전역을 하신 분입니다만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육사단 2연대로 홍천지구 전투를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뭐 3일을 버틴 것이죠. 그러다가 후퇴 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화령을 이제 사수하는 이런 이제 전투를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그 이화령의 불사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닉네임을 이제 받게 됐던 것은 이 이화령 자체를 만약에 무너지게 되게 되면은 낙동강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충지였습니다. 이화령이 한 700m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화령이 그러니까 충북과 경상도를 가르는 예. 그쪽 그 지구이고 상당히 그 작은 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제 그 고개인데 그 산을 이제 그 고지를 지켜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부대가 이게 일개 연대로 그걸 하게 되는데 부대가 일부가 이게 북한군에게 무너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산 위에서 지켜보던 이 한병선 장군이 권총을 빼들고 부대원들을 전부 이끌고 저기 다시 공격하라고 하는 공격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러니까 후퇴하던 병력들도 연대장이 튀어나오면서 막 부덩이처럼 막 하고 나오니까 자기들도 다시 이 전력을 저기 방향을 바꾸선 공격을 수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북한군의 뭐 일개 연대 병력을 격파하는 이런 이제 뛰어난 성과를 올렸는데, 여기서 그 이화령의 북산시신이라 하는 것은 누가 지은 게 아니고 신문 기자가 그 당시 종군 기자가 거기 옆에 있다가 그 이화령 거기 한병선 장군의 그런 전투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 불덩어리 같은 이 바위가 막 이 산에서 굴러내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화령의 북사신 그런 이제 이 한국 기자가 쓴 겁니까? 그 종군 기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한국 기자인지 뭐 미국 기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잡지 기사에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 장군은 정말 그 역전의 용사이고, 정말 이분이 저 일본군 공수부대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정진단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 뭐 일본군 한 200만 정도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정예부대입니다. 정예부대 중에 정예일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전사입니다. 특전사 같은 이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은 뭐 그래서 낙하산을 타고 거기 뛰어내려서 이 작전을 수행하고,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저기 버마 지역부터 해서 저기 뉴기니아까지 참전하는 이런 정말 보통 이 일반 병사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이 민첩한 어떤 기동 능력을 발휘했었고, 또 출중한 어떤 그런 전투 수행 능력, 생존력 뭐 이런 걸 갖추신 아주 뭐 훌륭한 그런 이제 군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젊은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일본군 따라다니면서 공수부대 해가지고 연합군과 싸운 게 무슨 자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막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전투 기술을 연마를 해가지고 비로소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또 이 사람들이 철저한 반공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침을 당하니까 반공정신과 나라를 지켜야 됐던 애국심 플러스 그렇게 할 수 있는 군사적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가장 잘 싸우는 군대가 되어가지고 기습당하고도 대한민국을 구했다. 이런 관점입니다. 야, 이렇게 훌륭한 지휘관 밑에는 역시 부하들도 훌륭해집니다. 그렇죠. 막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화령 전투라든가 뭐 앞서도 여러 전투에서 일본 특별전병 출신의 그 부대들이 큰 성과를 내는 것은 역시 그 훌륭한 지휘관 밑에 용감한 그런 이제 병사들이 또 육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또 사실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 중에서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송교찬 장군입니다. 송교찬 장군은 1960년 4.19 때 계엄사령관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군 사령관을 할 때 그게 참모장이 박정희 준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또 군대를 개혁한 사람이죠. 그리고 5.16 군사혁명 이후에는 내각 수반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분인데 6.25 때의 영웅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 기록이 있지만은 1950년 여름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데 가장 동쪽이 지금 포항지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동기계지역, 안동기계지역이 무너지면 바로 경주를 거쳐서 부산까지 뚫리니까 거기를 지키는 수도사단장이었습니다. 수도사단장. 그래서 이분은 일본군 제2기생이네요.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원병 2기생으로서 종전 때는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는 육군 조장이었습니다. 일본군 조장. 조장이면은 하사관 중사쯤 됩니다.
조장이면 상사죠. 상사입니까? 상사인데. 야, 일본군에서 상사, 2등병에서 상사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군사영화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장교로 임관해가지고 예. 1948년 4.3 사건 때 연대장이 되어서 4.3 사건을 진압하는 역할을 했고 여기 이제 등장하는데 어떻게 이분이 안강기계 전선을 잘 지켰습니까? 야, 안강기계 전투를 만약에 이 전투에서 만약에 뚫렸다 한다면은 바로 포항지구가 넘어가게 되고 경주를 넘어서 바로 부산으로 돌파가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전략적인 그런 이제 요충지였다고 볼 수가 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기계 안강지구의 전투에 참전하기 이전 단계에는 헌병사령관을 헌병사령관이요. 하다가 이제 10월 8월 초순인가요? 백인엽 장군 후임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8월 13일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도사단 사단장은 백인엽 준장이었는데 대령이었나요? 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전투에서 부상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령입니다, 대령. 대령일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송해찬 대령이 사단장이 되어서 이 전투를 이제 이끌게 됩니다. 그 부대 중에는 이 18년대라고 하는 6.25 전쟁이 가장 잘 싸운 연대로 알려져 있는 백골부대라고 알려져 있는 이 18년대가 바로 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수도사단장을 할 때 이 작전참모가 간도 특설 때의 하사관 출신인 이용 장군이 였고, 그 다음에 18년대장은 바로 간도 특설 때 하사관 출신인 임충식, 그 당시 뭐 중령일까요? 이분이 이제 또 저기서 그 예하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안강지구를 지켜내는 과정에서는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한신 장군의 그 해고록도 있고 여러 해고록을 저기 보게 되면은 상당히 훌륭한 지휘 능력. 한신 장군이 당시 연대장이었습니까? 예, 저대장을 하다가 연대장을 나중에 아주 잘 싸운 분입니다. 예, 그분이 이제 그 송해찬 장군의 휴학 부대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송 장군에 대해서 뭐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그 6.25 전쟁기의 그 부대 지휘와 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서 뭐 해보니까 야, 이분은 정말 이 전투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는 한국군에서는 결코 뭐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상승부대장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미군들도 이분을 타이거송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계 안강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는 뭐 직결 처분과 같은 그런 이제 가혹한 어떤 그런 이 수단을 송해찬 장군을 직접 직결 처분한 기록이 있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뭐 말씀이 되긴 했지만 그 당시 뭐 직결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결정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안 됐습니다. 문제 없는데. 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치열한 그 전투 상황을. 이 직결 처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6.25 때 지휘관들에게 군사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전장에서는 근데 도망을 간다든지 하면 적격 처분권을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좀 이거 정상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게 눈물을 머금고 적격 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가 되고 한 그런 적도 있는데 이 적결 처분에 대한 연구가 좀 있을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적결 처분권이 있었고 전장에서는 어떻게 운용이 됐는지. 근데 그 적결 처분하는 장면에 대한 기록을 내가 몇 개 봤는데 예. 적결 처분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지금 보면 둘 다 참 6.25 영웅입니다. 영웅인데 문제는 그 정도로 국가의 생존이 절박했다. 절박했다는 걸 우리가 알자는 차원이죠. 야, 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런 특히 이제 이 기계 안강 전투에서 그 핵심 전기가 바로 번제봉 전투가 되는데 이게 2개 사단 정도가 이게 지금 기계 안강 전투에 북한군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저지하는 과정. 그래서 그 번제봉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깨트리는 이런 이제 전략을 구사해서 성공하게 되는 혁혁한 이 승리로 이끄는 그런 이제 전투 지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하 부대장이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역시 기록을 보고 있느냐면 역시 송장군은 지휘관으로서 한국군에서는 최고였다라고 그런 평가를. 이분이 전선에 언제 또 한 번 더 나옵니까? 이제 그 중공군 53년 7월에 중공군 최후 공세네. 그렇죠. 53년 7월. 예. 7월 최후 공세에서 이 송장군이 또한 혁혁한 그런 그때는 군단장이었네. 그때도 그 8사단장. 8사단장. 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8사단장을 했어요? 예. 그건 이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계속 그 최전선에서 진두 지휘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군도 혹은 군수내부도 이분을 이제 평가를 해서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선에서 물러나와서 이제 쉬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중공군의 그 마지막 공세가 이제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미군이라든가 이 군수 내부에서도 야,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 송해찬밖에 없다. 그래서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송장군이 긴급하게 다시 8사단장으로 투입이 돼서. 8사단장 어느 지역을 맡았죠? 금성 동남지구 전투니까 김하지구 철해삼각지대 그쪽을 이제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역시 다른 사단장 같으면 한 2주 3주를 거쳐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지를 이번은 그야말로 3, 4일 만에 집중적으로 병력을 진두지휘해서 격파한. 그때 우리 피해가 많았는데 저 7월 공세. 그 7월 공세가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게 6월 18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를 석방했어. 방공포를 석방해가지고 휴전회담을 완전히 깨려고 한다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얻기 위한 카드를 쓴 거죠. 카드를 썼죠. 그러니까 중공군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응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응징하는 겁니다. 응징하기 위해서 마지막 공세를 펼쳤는데 우리가 상당히 한 10km 정도 밀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격을 하는데 그러다가 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풀렸네. 우리나라 8사단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 8사단 희생이 많았습니다. 이 마지막 전투에서. 우리나라 전체 사단 중에서 전사자가 가장 많은 사단이 8사단입니다. 그렇습니까? 8사단이 한 18,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래요. 그 어떻게 되냐면 가장 전사자가 많은 부대가 8사단, 두 번째가 7사단, 세 번째가 6사단이에요. 876으로 나온다고? 왜 이러느냐? 8사단, 7사단, 6사단이 다 북진했을 때 중공군하고 싸웠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또 8사단이 한 번 더 중공군하고 붙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 사단에서 전사자가 18,000명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군이 얼마나 잘 싸운 군대입니까? 장렬하게 싸운 군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근대하고 피로서 지킨 이 대한민국인데 이번 총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세대가 총으로 지킨 나라를 아들 세대가 투표를 잘못해가지고 저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까 싶어서 지금 이 책을 가지고 6.25 70주년에 처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제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 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이번 선거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었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런 문제에 대한 좀 환기 차원이라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또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 선거와 관계되어서 우리 자칭 우파가 잘못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는 걸 안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반일 종족주의 선동에 넘어갔어요. 네 번째는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글 전용으로 가다가 한국어가 망가지고 인문교육이 안 돼가지고 잘 속는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우파가 잘못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1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이 더 자세하게 알 분은 이 충성과 반역, 이 책을 권합니다. 충성과 반역. 이것은 사서 본인이 읽어보고 선물할 만한 책입니다. 선물할 만한 책. 우리 역사에서 묻혀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6.25의 진정한 영웅들이 지금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해가지고 검은 역사에 살아있는 유령들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한 번 또 그 다음 주에 한 번 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얼마든지 책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